네, 신지우입니다. 이 사진은요,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건에서 찍힌 건데, 1999년에 제주도에서 이승용 변호사라는 사람이 살해당한 적이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고요. 유명 정치인들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인데,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며칠 전인 아마 날짜상 2021년 8월 20일이었을 거예요. 이 사건의 용의자를 잡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용의자가 55살의 김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캄보디아로 도망가서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계속 적색 수배 상태였다가 두 달 전인 6월 23일 현지에서 붙잡았고 이번 달 18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던 거죠. 아마 범죄자 인도 조약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건 관할인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제주도에서 수사 중인 건데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1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를 하다가 자기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는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붙잡힌 김 씨였던 거예요. 이제 확인할 내용은 방송에서 말한 내용이 다 사실인지 혐의 입증하고 지금은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은 직접 살인이었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사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다른 용의자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중일 겁니다. 이미 기사 많이 나와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관심도가 좀 높은 사건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번에는 1999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에 밝혀진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3년 전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정확한 날짜는 1999년 11월 5일입니다. 새벽에 어느 남성이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이었는데 발에 뭔가가 묻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피였던 거죠. 신발에 묻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피가 떨어져 있었다면 고여있을 만큼의 많은 양이었겠죠. 무슨 일이 있다 이 주변에서 이런 생각에 궁금해서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자동차 한 대가 나와요. 그 안에는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신원이 금방 밝혀졌어요. 제주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가 44살의 이승용 변호사였어요. 사건이 오래되고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외에는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진이 좀 좋은 건 없더라고요. 7년 전에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이에요. 검사였던 사람이고 동기 중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 씨가 이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호텔 카페에서 있다가 먼저 나와 차를 타러 가던 중 누군가 따라와서 흉기로 찌른 것 같아요. 현장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몸에는 6군데에 찔린 자국이 있었지만 금품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럼 강도는 아니고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경찰이 그래서 주변 인물들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승용 변호사는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 때부터 뇌물이나 청탁 한 번 받은 적 없었고요. 가난해서 절도로 잡혀온 사람에게 차비와 밥값을 주고 보낸 적도 많고 억울한 사람은 무료 변론도 자주 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미담밖에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직업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상대 측의 보복일 가능성도 있긴 할 거예요. 만약 보복이었다면 확실한 처리를 원할 테니 범행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청부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부검해 봤더니 목에 긁힌 상처 있었고 팔, 배, 가슴에 찔린 상처들이 보였는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배가 치명상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에 난 상처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찔린 곳은 다 급소들이기도 하죠. 특이한 건 흉기가 가슴에 있는,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정가운데 보면은 빨간색 색깔 살짝 보일 거예요. 저기 칼에 찔리는 자국입니다. 이게 가슴에 있는 뼈를 뚫고 심장을 찔렀다는 거죠. 흉골은
수술할 때 톱으로 자를 만큼 굉장히 단단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뚫고 들어갈 만큼의 흉기라면은 그만큼 또 단단하고 뾰족해야 되겠죠. 일반 칼로는 이런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특수 흉기를 가진 청부살인,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 직전에 있던 일 다시 알아보자면 고등학교 동창과 같이 저녁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러다 카페로 이동하려던 중에 사건을 당했던 건데, 같이 있던 그 친구 말을 들어보면 이승용 변호사가 새벽 3시 11분쯤 카페 직원으로 생각되는 여성과 통화를 하더니 거기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술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이 여성과 그래서 뭐 불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소문이고요. 흉기가 메스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내가 의사라서 그랬던 건데 아내가 또 의심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알리바이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 현직 형사를 강제로 퇴직시킨 적이 한 번 있어요. 비리를 저질러서 생긴 일이었던 건데 이 사람 조사해봤지만 알리바이가 또 있었고요. 이렇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 조사해봤지만 혐의가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다시 알려진 건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인 거죠. 20년 만에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승용 변호사 살해를 지시했다고 밝혀왔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맨 처음에 본 사진에 체포된 김 씨입니다. 결국 자기가 범인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또 내용은 자기도 누군가한테 지시를 받았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 씨는 제주도에서 유탁파라는 조직원이었다는 거예요. 유탁파 알아보니까 제주도의 큰 폭력 조직이고 2006년엔 90억 원대 카지노 투자 사기와 2011년에는 50억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직의 규모는 꽤 크다고 볼 수 있죠. 사건 당시 김 씨는 제주도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조직 두목인 백 씨가 어느 날 부르더니 자기와 이승용 변호사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 동생들 시켜서 손 좀 봐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직 세계에서 두목말은 절대적이죠. 김 씨는 무슨 이유로 이런 지시를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친한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인 손 씨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 별명이 갈매기라 그래요. 손 씨라는 사람에게 두목이 시킨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손 씨는 두목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은 중요한 일 같아 보이니 동생들 시키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나선다는 거죠. 이렇게 손 씨는 이승용 변호사를 며칠간 미행하면서 기회를 노렸고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카페에서 나와 가로등이 꺼진 골목길을 지나는 순간 송곳 같은 흉기로 이 씨를 찔렀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내용이 꽤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표현이 하나 나왔죠. 마지막에 흉기를 송곳 같은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진이 정확히 어떤 흉기였는지 다시 물어보니까 과도를 얇게 갈아서 변형시킨 물건이었다고 설명했거든요. 뭐 이런 물건이었다는 거죠. 이승용 변호사 몸에 남은 상처는요, 폭이 1.7 정도, 그리고 깊이는 9.8cm 정도 길이쯤 되는 흉기로 추정됐습니다. 상처 모양을 보니까. 김씨 진술과 상처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다가 실험을 합니다. 일반 칼로는 흉고를 아무리 세게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데 김씨 진술대로 이렇게 칼을 얇게 갈아보니까 흉골이 쉽게 뚫렸다는 거죠. 사실 이승용 변호사를 죽일 생각은 없다는 말도 했었죠. 손 씨가 겁만 주겠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 5시쯤에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니 만나자는 거예요.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승용 변호사가 사망해서 일이 잘못됐다고 했다는 거예요. 손 씨는 다리만 몇 번 찔러서 겁만 줄 생각이었는데 이승용 변호사가 자기 멱살을 잡으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 몸싸움을 하다가 여러 군데를 찌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서 손 씨와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를 못해요. 김 씨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손 씨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김 씨의 말 사실인지 교차 검증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손 씨가 2014년에 이 사건으로 죄책감이 들어서 자살했고요. 그 범행 지시를 한 유탁파 두목이라는 백 씨도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더 이상 관련자들에게 이 사건을 물어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아래서 한우 수 없이 자체 조사해보니까 김 씨가 손 씨와 유탁파에 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두목인 백 씨는 왜 이승용 변호사에게 겁을 줘야 했는지,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 이 부분을 알아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막연히 어떤 추측을 해보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방식을 써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제주 도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이승용 변호사는 사건 1년 전 1998년부터 정치 관계자들의 소송을 맡아왔었습니다. 이때 마침 같은 시기에 제주 도지사 선거도 있었던 거예요. 신구범 전 지사와 우근민 후보, 여기 모자이크 된 사람이요, 대결이었는데 둘이 오래전부터 라이벌이었어요. 제주 도지사 선거에서 여러 번 만났고요. 번갈아 가면서 당선되고 그랬습니다. 이때 선거는 우근민 후보가 당선됐어요. 모자이크 된 사람.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갑자기 애월읍 청년회 회장이라는 손 씨가 양심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우근민 후보 측에게 8,700만 원 정도를 받고 선거 캠프에서 일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불법 선거 자금으로 의심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양심 선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승용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변호사니까 증거 없이 함부로 이런 일에 끼어들진 않았겠죠. 손 씨에게 선거 자금이 쓰인 장부와 원본 영수증을 받아봤었대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생각에 양심 선언을 도와줬고, 검찰과 연락해서 이 당사자인 손 씨와 만나는 자리도 주선해 줬다는 겁니다. 만약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고 돈을 받은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거든요. 하지만 검찰과 약속한 자리에 손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행방불명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씨가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때 왜 사라졌냐 물어보니까 손 씨가 도지사 우근민을 상대로 하는 싸움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할 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당시 위독하던 할머니가 또 검찰에 가는 걸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적을 감춰야 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승용 변호사가 살해된 거는 손 씨가 행방불명되고 1년 5개월이나 지난 뒤의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손 씨가 사라지면서 이제 실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복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양심 선언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손 씨가 사라진 뒤에도 이승용 변호사 혼자 이 사건을 계속 뒤쫓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이승용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던 직원 말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성격상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변호사로서 자존심 걸린 문제기도 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비리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매달렸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붙잡혀서 조사 중인 김 씨 말이 다 사실이라면 우근민 그 당시 후보 측이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보복을 폭력 조직인 유탁파에다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많아 보이는 건 유탁파가 90년대부터 정치에 접촉하던 조직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정치 세력이 폭력 조직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긴 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조직원들 동원해서 유세를 하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폭력 조직들을 사용했던 거죠. 당선되면 한 자리 약속하겠다, 관할구역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래가 오고 갔을 거고요. 이 당시 다른 후보 측의 조직원들을 죽이는 사건을 유탁파가 저지른 적도 있긴 합니다. 이 사진은 1998년 당시 선거에서 낙선했던 신구범 전 지사의 비망록 내용이에요. 그 당시 선거와 이승용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양심 선언을 한 청년이 행방불명되고 그 행방을 찾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같은 해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체포된 김 씨의 진술은 사실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2달 만에 2번째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번엔 제주도에 있는 그린 관광 호텔의 대표인 한 씨라는 사람이 이승용 변호사 사망에 관련된 것 같다는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그 아래 제보하고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김 씨는 이승용 변호사가 피살당하기 5개월 전부터 한 씨의 도움을 받아 이 그린 관광 호텔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라는 거죠. 한 씨, 김 씨. 그러다 이 그린 관광 호텔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대요. 경영에 문제가 많아서 생긴 일이었는데 소송이라는 게 또 금방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법원은 이 기간에 어느 쪽에도 운영을 맡길 수 없으니 상대 측 변호사를 임시 소유권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승용 변호사였던 거예요. 갑자기 호텔 경영의 모든 업무 권한 100%를 다 가져간 거죠. 이승용 변호사가. 뭐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장 경영에 한 씨와 김 씨는 손을 댈 수 없으니 이승용 변호사에게 원한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일로 미국에 사는 한 씨 지인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자기에게 제주도에서 호텔 경영을 했는데 뭐 누구 죽이려고 칼로 쑤셨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한 씨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린 관광 호텔을 인수했고 일부러 부도를 내서 경매로 넘어가면 싸게 사들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광주와 제주 지역의 폭력 조직들과 벌였고 그래서 호텔과 카지노까지는 인수했는데 원래 목적은 호텔이 아니라 카지노의 경영권이었다는 거예요. 카지노 경영권을 얻으려면 많은 돈과 사람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죠. 지역구 의원이나 권한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로비도 해야 될 텐데 이 도움을 받은 인맥 중 하나가 바로 당시 제주도 지사인 우근민이었다는 거죠. 카지노 영업 허가권이 전적으로 제주도지사 관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래서 한 씨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우근민 지사와 친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취재 결과를 보면은 이승용 변호사는 호텔 소유권 분쟁으로 한 씨와 원한 관계가 됐고 우근민 지사와는 1998년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한 씨와 우근민 지사에게 이승용 변호사라는 사람은 공동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자기가 저지른 불법 선거운동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한 씨에게 카지노 경영권을 주는 대가로 이승용 변호사의 입막음을 지시했을 이런 가능성이죠. 한 씨도 호텔 경영권을 가져간 이승용 변호사가 거슬렸을 테니 좋은 기회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주고 같이 일하고 있는 김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을 이런 가능성입니다. 김 씨는 한마디로 하청에 하청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조사 중이니까 이게 사실일지는 더 기다려봐야 되지만 적어도 사망한 이승용 변호사의 주변 인물관계 정도는 대략 드러난 상황 같습니다. 이 사건에 알려진 내용은 이 정도예요. 지금은. 그알 제보자이자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김 씨의 혐의가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이게 중요한데요. 주장하는 대로 살인 교사만 했는지 지시만 했는지 아니면 범행을 직접 했는지 이런 밝혀진 정황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지 알아봐야겠죠. 김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이상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같은 조직원인 손 씨가 이승용 변호사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 인터뷰를 본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 씨의 이야기가 자신이 직접 본 장면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가로등이 없었다는 거나 카페에서 차까지 거리가 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 장소에 있어야만 할 법한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김 씨는 이승용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또 아니거든요. 대신에 1998년에 부정선거 양심선언을 한 그 손 씨를 도와주면서 사무실 직원이 이승용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목검을 놔두고 다닌 적은 있었다 그래요.
이승용 변호사가 사망한 건 1999년 11월이죠. 그러면 김 씨는 언제부터 이승용 변호사를 미행했는지, 보복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김 씨는 처음에 두목인 백 씨가 지시한 사건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백 씨는 이 씨가 살해됐을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면 자기가 교도소로 백 씨를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처음에 식당에서 만났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또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한 게 아닐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김 씨가 압박하는 거죠. 나 방송에 나와서 다 털어놓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아래 살짝 흘리면서 직접 찾아가 더 이상 제보하지 않을 테니 돈 줘라, 이렇게 협박했을, 이런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더라도 김 씨는 자기가 살인교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경찰이 자기부터 체포할 게 뻔한데 왜 이런 위험 부담을 굳이 감수하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용 변호사 가족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유족에게 사례비도 받아서 이참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들어와 살 생각이었다고 밝혔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 공소시효가 끝난 줄 착각했던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김 씨는 2014년 11월 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8개월간 해외를 나갔다 온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도피 행각으로 간주되면서 공소시효는 2015년 8월 이후로 바뀐 거예요. 거기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은 공소시효를 다 없앴기 때문에 살인 교사범이더라도 태완이법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오래전 사건이라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사건의 내막이 다 드러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내용들 추가되면은 또 방송 새로 준비해 볼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1999년에 일어난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파일이었습니다.